아이들 엄마가 전화를 했을 때 네. 다른 애들이 전화를 받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전생을 살아야 매우 돼요. 바쁨.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됐나 봐.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엄마 입장이면 전화를 했을 때 그쵸. 좀 더 이렇게 목소리가 좀 더 여자가 그리고 좀 미안해요. 사는 생각 하잖아. 아니 실제로 저희를 직접 만난 분들은 계약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아이들이 등쳐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계약을 다 하시는데 이제 안 만나고 이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할 때는 확실히 떨어지고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이제는 소리가 되게 좋고 이렇게 친절하기는 한데 맞아요. 어제 엄마가 전화를 딱 받았을 땐 그렇죠. 맞아요. 여자 좀 더 젊고 좀 더 친절한 잘 목소리. 우리 애를 챙겨줄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할머니가 전화 받는 것보다 또 젊고 그치. 그런 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재계약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커요. 왜냐면 시장 환경이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신규만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계약을 잘 하려고 좀 그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춘 것들이 아마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봉주원님은 좀 궁금한 거. 저요? 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여가지고. 정말 낙찰자는 노래는 더 어려운데. 진짜 되게 사업이다 약간 거의 그런 느낌. 사실 낙찰받아서 그걸 다시 매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 근데 약간 사람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런 것도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뭐 이제 그렇지. 대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맞아. 아예 조금 시간이 나중에 흐르고. 맞아. 일단 기회가 그런 게 된다면. 있다는 네. 거를 알아놓으면 맞아. 나중에 필요할 때 물어보거나 연락하거나 그래서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수익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약간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눈이 오는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카페에서 좀 홍보하신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커뮤니티 이 두 군데가 가장 비중이 크신 거예요? 블로그로 오는 거는 블로그랑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블로그랑 블로그에 댓글로 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비중으로 치면은 네이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이버라는 거 네이버 블로그랑 플레이스 보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는 대학교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재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먼저 연락을 오는 거 보니까 커뮤니티는 학부모님들은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이제 알고 하느냐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찾아봤다고 하는 네이버에서 그냥 강원대 쉐어하우스, 춘천 쉐어하우스. 춘천 쉐어하우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그냥 그 전화 통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난 분들, 직접 만난 분들. 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블로그에 영상 같은 걸 하나 소개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어떤 취지로 하고 있고 간단하게 좀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는 그 링크만 보여드려도 효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그거 찍은 거 있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5년 지금 전에. 철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는 게 약간 비슷하게 올해 처음 시도했던 게 저희가 이제 쉐어하우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다시 설정하면서 저희가 계획하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블로그로 써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문의 오신 학부모님들한테는 그 링크를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어쨌든 스토리라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보면 그 이제 외국인들이랑 투어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같이 좀 약간 소개 형태로 해서 넣으시면 본 입장에서 와 이분들은 정말 좀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같이 신경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왜 못했냐면 그렇게 신경 안 쓴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찔려가지고 경매도 해야 돼, 부동산 정말 시세 여러 트래킹도 가지요. 해야 돼, 시그널도 강의도 들어야 돼.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아니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게 필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블로그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뭐지 네이버 플레이스 뭐죠? 거기에도 영상이랑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거 관리하셔서 거기 있는 거 다 채워놔야 상위노출 순번이 위로 맞아. 올라가서 관리하시는 영상 넣어야겠다. 진짜. 영상이랑 사진이랑 저희가 영상이 저희 스스로가 친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영상이 하면 또 연락 오겠네 거기서.
왜 이런 걸 올렸어?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동생 업체 오픈만 해놓으면 손님들이 이거 어떻게 주문을 진짜 편했거든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좀 나를 계속 성장시켜야지만 살아남는 거구나. 이거를 많이 사람들이 왜 안 오나 했네. 근데 이게 왜 엑셀이 안 뜨지? 지금 엑셀을 띄웠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그 저기 복제 화면 다시 또 하셔야 돼요. 맞아요. 다시 복제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 엑셀 시트를 보여드리려고 수익과 디스플레이 모든 설정 들어가시고 확장 아니고 복제. 제가 잠깐 해드려요?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됐나? 됐나?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키워야지. 얼마나 됐잖아. 다 보여준다. 잠깐만 이거 맞나? 이거는 강의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 저 204%밖에 안 보이는데 잠시만. 이게 수익률인 건지 그 아래 보면 마이너스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은가. 아까 1호 이제 세종에 있는 쉐어하우스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이제 보증금 우리가 받는 보증금이구나. 이제 방이 지금 이제 여기는 원래 5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6인으로 바꿨어요. 올해부터 이게 이제 연도별로 연세를 받은 내역인데 첫 해에는 5명 정도 채웠고 그때는 이 금액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12개월을 그러니까 10+2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은 원하면 살고 대신 공과금은 내야 되고 근데 원하지 않으면 퇴실하고 이렇게 왜냐면 보통 1월, 2월까지 집에 안 가는 학생 많이 없거든요. 여름에는 뭐 학기 중이라고 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있지만 그래서 10+2고 실제 이 월세는 나누기 10을 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한 달에 22만 원씩 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총 했을 때 1년에 매출이 1,750이 나오는 거죠. 이걸 한 번에 받는다는 거. 2월에 한 번에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연세로.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저희가 그 대출금 상환도 이자가 뭐 2점 몇 %밖에 안 된다는 시절이어서 주담대로 해서 되게 돈이 많이 차익이 그래도 한 월에 80에서 100 정도가 남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냥 월세 주는 것보다 훨씬 크고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데에 비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어쨌든 그 월급 외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첫 해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가 그 일시적 그 2주택,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좀 수익률을 높게 올려놔야지 쉐어하우스 통째로 팔려고 하거든요. 양도한 상태로. 왜냐면 실거주 형태로는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 좀 올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4년도에 6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뛰죠. 2,580만 원 매출이. 그러니까 1,750에서 2,580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반값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 원룸이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최근 월세가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도 그 방세를 좀 많이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실이 됐고 이제 매출이 2,58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1년이 쭉 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한 뭐 150 이상이 남는 구조가 됐어요.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도 거의 내 돈 들이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이자가 다 충당이 되고도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매물로 내놨을 때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공과금은 다 n분의 1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들어가는 건 없고 여기서 조금 비품비 같은 거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업으로서는 좀 괜찮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걔는 보증금이 2,500이고 월세가 8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인데도 월세가 굉장히 세죠. 서울이 이런 환경이고 여기는 지금 3명이 살고 있는데 사실 쉐어하우스가 만실 싸움이에요. 3명이 되면 그러니까 1명이 길면 그냥 거의 그 수준. 그리고 그 만실이 채워져야지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명이 밖에 못 채우면 거의 똔똔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1명이 소중한 구조고 그래서
만실을 채웠을 때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줘야지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보증금이 500에서 1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왜냐면 구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500, 아까 그 보여드렸던 어린이집 하던 매물 있잖아요. 걔가 500에 5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묶이는 돈이 크지가 않고 월세를 이렇게 1인실은 40씩 받고 2인실은 30씩 받으면 지금 140이 나오는데 월세는 55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뭐 빚분비 같은 거 빠진다고 보면은 수익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뭐 다 항상 우리 부동산 투자도 그렇잖아요. 수익률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 오른쪽을 넘겨보면 오빈치님이 좋아하시는 수익률 왜요? 수익률 연 수익률 200%짜리. 여기 춘천이 그런데 이렇게 그 첫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해에 큰 기품들을 많이 넣잖아요.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럼 첫 해 수익을 그냥 기품비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좀 중고로 채운 것들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 해에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첫 해에도 수익률이 뭐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첫 해는 그냥 무조건 없는 셈 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연차가 쌓이고 또 빚돈 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는 동안 나가는 월세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부업으로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 알려드린 거. 보증금하고 월세랑 그 수익까지 해서 이 방세가 그 원룸보다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원룸도 이 정도 받는데 사실 원룸만큼 받아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애초에 쉐어스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은 원룸하고 비교를 하지만 어머님들은 그냥 우리 애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원룸보다 뭐 10만 원 더 비싸도 왜 안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보다 싸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고 이건 저희 계약서, 입주 계약서. 이것도 그냥 다른 집 계약서 보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입주자 같은 거 좀 써주고 밑에다가 특약 같은 거 넣어줘. 여기 보시면은 연세를 입금하면 1, 2월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10+2라고 안내를 미리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한 뭐 부담합니다, 퇴실합니다, 뭐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라서 했고요. 공방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비 날라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약간 아날로그로 작업을 했죠. 잘라가지고 부과를 해서 받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보증금에서 깠어요. 나갈 때 연중에 안 받고 그냥 보증금에서 차감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차감해주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보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온 지로를 보여주세요 하면 그것은 찍어서 보여주고 그걸로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공방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실시비 문제는 없고 왜냐면 뭐 이렇게 막 과도하게 부과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 근데 미리 특약사항에 써놓긴 해요. 그 관리비는 추후에 정산하면 보증금이 퇴실일에 바로 돌려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공지를 해요. 근데 보증금 자체를 저희가 크게 받지 않거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1000만 원, 50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두세 달 비용만 받아요. 100만 원 언더로 받기도 하고 100만 원 수준으로만 100에서 150 사이로 받기 때문에 그 돈이 막 안 들어와서 막 뭐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정산하고 바로 이제 안내해드리는 걸로 좀 일을 좀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진짜 하신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비품 같은 거 저희가 정리한 것들도 드릴 수 있죠. 사실 뭐 뻔한 거긴 하지만 제 매물 사가셔도 돼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오늘 계좌번호를 여기서 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지? 수익성까지? 혹시 수익성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화면 다시 복제하는 거 엑셀 화면으로요? 여기가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지? 참 바꿀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쉐어하우스에서 따로 이렇게 주소 전입신고 같은 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전입신고 요구가 있으셨나요? 아니 혹시 궁금해서 아니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요구를 하는 학생도 생길까 해서 남편? 그런 건 없죠? 네, 그건 아직까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안이 기숙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진짜 개인 선호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원룸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나는 기숙사 들어가는 게 좋은데 기숙사가 떨어져서 쉐어하우스를 오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쉐어하우스에 들어오더라도 2학기 때 다시 기숙사를 넣어보려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입신고에 대한 니즈는 좀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하려는 목적이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인데 저희는 보증금을 되게 작게 받으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슬라이드 쇼 관련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페이지 컨트롤 F5. 다른 버튼이에요? 저거 아 밑에? 네 밑에 아 맞아. 네, 이거? 아니 그 옆에 아니 맨 가장 오른쪽에 오른쪽 슬라이드. 네 그거 네. 거기 그래서 언어?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하냐 하지 마냐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이제 현롱님이 알려주신 아까 그 강의에 있는 거예요. 쉐어하우스의 장점.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맞아요. 첫 번째 창업 비용이 적다. 진짜 다른 사업들 하려고 하면 뭐 사입을 하든지 뭐 안 팔릴 수도 있고 뭐 초기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창업 비용이 적다. 두 번째 투잡으로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시간이 자유롭다. 시간 자유롭게 저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 저 요새 블로그 치면 그런 거 나와요. 저 쉐어하우스 접었습니다. 5년 만에 접었습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걸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수도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단적으로 아 진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춘천도 그분이 14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했을 때 원룸 수요가 조금씩 넘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새 친구들이 빌라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신혼부부가 다 신축으로 몰리듯이 아이들도 좀 아파트 안전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시장성은 여전히 있다로 보고 있고요. 은퇴 없는 평생 사업이다. 이거는 진짜 14개 하시는 분도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14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할 수 있는 그분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분은 회사를 다니다가 쉐어하우스를 14개 오픈하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원래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 카페를 차려서 이제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쉐어하우스가 캐시카운 거예요. 안정적으로 여기 현금을 카페는 어떻게 될지 오히려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14개까지 정말 저희는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거기도 부부거든요. 저희가 더 어린 부부예요. 그랬을 때 야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장점이 많다. 단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저희가 하기 쉬워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이 생각을 안 했었지만 결국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저희가 더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여서 너무 처음에 당연히 다른 사업보다 하기는 쉽지만 또 너무 그냥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기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약을 위해 그러니까 재계약과 그런 시장성을 계속 갖추기 위해 결국에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많이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이제 이 간판도 새로 갈고 그래서 저희 컨셉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제가 작년 한 1년 동안 되게 그런 막 글쓰기, 책 읽기 뭐 이런 거 약간 심취해 있었어가지고 자기개발 쪽에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 시절에도 그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제가 실제로
모집해서 스터디를 잠깐 운영했었거든요. 그냥 무료로. 그랬더니 애들이 책을 읽고 싶은데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책을 한 권도 못 읽는 거예요. 사실 직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대학생 시절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 시절이고 직장인들 진짜 새벽에 미라클 모닝 하면서 책 읽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은 시간이 없대요. 책 읽을 시간이 없대. 근데 사실 그거는 누가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필요성도 느끼기는 해요. 책 읽으면 너무 좋다는데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 어떻게 요약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리엔테이션은 대면으로 하고 뭐 책 모임 같은 거는 줌으로 하고 해서 이제 그 수요가 있는 애들만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약간 월세 깎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단가를 주면서 재계약 시 뭐 월세 뭐 1만 원을 뭐 할인해 드립니다 해서 좀 유도도 하고 그게 정말 실제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만의 좀 베네핏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책 모임도 있고 정말 간단한 예로는 어쨌든 저희가 되게 예쁘게 공간을 꾸며 놓으려고 이제 이번에 리뉴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에 대해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그 우리가 벙커 침대 같은 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벙커 침대 밑에 같은 공간은 저희가 또 그걸 놓을 거예요. 뭐지? 그 림백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지? 그 리클라이너인데 1인용 리클라이너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나 있으면서 뭐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주황색은 꼭 넣어줘가지고 이제 방에 불 다 꺼놓고 주황색 하나 켜놓으면 되게 아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SNS나 이런 거에 올려주면은 너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체감하고 학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자취하고 독립처럼 건데 굉장히 자기를 좀 아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뭐 SNS에 올리거나 인증을 해주면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포인트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실 시설비를 더 투자하는 거는 너무 서로 경쟁만 깎아먹기고 그리고 그거는 언제든지 누가 따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하고 이렇게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잘 먹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벌써 4시가 됐네요. 추가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세요. 두 번째 장표 이거요? 아니 가장 두 번째 2페이지 아래. 2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카톡으로 돌아가요. 아니야, 내도. 이거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근데 그 내놓은 쉐어스 그건 왜 내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자본금을 이제 끌고 모아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없는 총알을 거기 자본금이 이제 2,500만 원이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신기한 게 그 인수하려고 오셨던 분이 진짜 젊은 여자. 부엉주엉이님 같은 여자분이었어요. 혼자서. 아. 그래서 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가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100만 원을 보내셨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84만 원 받던 월세를 100만 원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무산됐어요. 그 조치원의 아파트요? 서울. 서울에 거기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팔기 위해서는 지금 받는 월세보다 방별로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방을 내가 만들어놔야겠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인수자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연락드릴게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지금 월세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것도 계약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그건 일반 전월세 계약이랑 동일하게 2년 하고 지금 한 번 더 연장해서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한 그 그림대로 안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딱 1년 더 하고 나서 제 걸 이제 다 빼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만약에 월세나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2년을 했는데 맞아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2년만 하고 나올 생각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최소 4년은 해야죠. 갑자기 막 그렇죠. 나가라고 해버린다. 그럼 나 거기 짐들 다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처럼 그냥 개인 신분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인기가 없는 구축 아파트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임대인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실제로 저희 춘천의 매물들이 그렇거든요. 다 이제 25년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만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렇죠. 임대료를 올릴 생각도 전혀 없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빌라 월세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임대인분이 서울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실제로 전라도에 거주하시는 80세 이상의 할아버님이신데 욕심이 나신 거지. 너무 싸게 받는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 만약 지방에서 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국립대나 큰 대학 근처에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면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월세도 많이 안 들고 임대인도 그렇게 터치가 심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도배하면서 들어가겠다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땡큐있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냥 20년 이상도 괜찮은가 봐요. 네, 저희 다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화장실 리모델링한 경우도 많고. 오히려 약간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 월세 리모델링. 수요 맞추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안 돼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호도에서 오히려 더 밀리는 거예요. 실거주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에 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데 대학생들은 차가 전혀 없으니까 쉐어하우스를 용도로 쓰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게 단점이 안 되는 거죠. 화장실은 사진 혹시 없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있는데. 화장실은 좀 천차만별인데. 만약에 맞다. 그러면 화장실을 고쳐진 상태였나 아니면 고쳐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0년 이상이면? 일단은 이게 집집마다 케바케이긴 한데 일단은 처음에 했던 이제 조치원 이제 47평 같은 경우는 2편한 세상 아파트가 이제 10년차 아파트여가지고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빌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작은 대신에 이제 깨끗해갖고 그것도 이제 신경 쓸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서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구축 아파트임에도 어린이집을 하면서 화장실이 한번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리모델링 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애먹었는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하우스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집 들어가는 데서 화장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흰색으로 탈바꿈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어요. 흰색 방수 페인트를 다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지속성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걷어내고 흰색 시트지를 또 한번 발라보고 근데 그것도 또 찢어지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월세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반대하면 못하죠. 못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반대할 만한 거를 몰래 하냐, 나중에 걸리면 쫓겨나냐, 그 리스크인 거죠. 그게 가장 다시 큰 거죠. 돌아가냐. 아니 실제로 저희 서울에 그러니까 이거는 쉐어하우스 아니고 저희가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집을 구했는데 되게 낡은 20년 된 아파트를 구했는데 화장실이 정말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원상복구 의무 써 있었나? 그건 기본으로 있지. 있었겠지. 근데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페인트 발랐거든요. 너무 별로여가지고. 근데 거기 집 나올 때 저희가 세입자를 구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인테리어 했던 가구까지 그들한테 팔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이사하면 그 필요 없으니까 그 신혼부부 들어왔는데 저희가 좀 예쁘게 쉐어하우스처럼 꾸며놨었거든요. 조명도 다 해놓고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화장실하고 문제를 거는 거예요. 화장실 가지고 왜 그랬지? 왜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뭐 좀 짜증이 났었나? 일단은 딱 처음 봤을 때
흰색으로 다 이제 방수 페인트를 칠해서 깔끔해 보이긴 했는데 이게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그것만 보수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집주인분이 싹 뜯어내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다 뜯어냈죠. 가서. 다 뜯어냈나 그때? 가서 했지. 이틀. 그래서 뜯어내니까 괜찮다고 했었어? 아니 뭐 괜찮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이 정도만 해놓고 했다. 근데 지금 사진을 못 찾겠는데 그 낡은 샤워스를 꼭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아도 좀 좋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욕조 쪽에다가 커튼을 달아가지고 건식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바닥은 나무 타일 있어요. 나무 타일로 깔아주면 그 바닥 못생긴 게 안 보이거든요. 그것만 해놔도 이렇게 집주인하고 분란 일으킬 거를 안 하면서 조금 신경 쓴 깨끗한 느낌을 낼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그렇게 그게 요즘에는 인테리어랑 용어랑 별개로 스타일링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약간 소품으로 그러한 부족한 점을 못생긴 거 보완하는 걸 홈 스타일링이라고 많이 유튜버들이 하더라고요. 전셋집 인테리어 그런 것도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그냥 방 한 칸에 한 사람 정도는 거죠. 근데 방 크기가 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을 그런다고 해서 또 많이 차이 나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먹히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경쟁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중요한 의미는 경매에서 또 일정 프로세스랑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목표로 하는 게 좀 되게 저평가된 구축 빌라를 매수해서 거기서 내가 가치를 더 올려서 재값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인테리어라든지 스타일링이라든지 그래도 내 물건을 홍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도 나중에 경매 과정 이후에서도 또 이런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쉐어하우스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와서 인수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권리금처럼 얼마 정도? 그렇죠. 가구나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만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은 제 거 말고 한번 다른 사람 거를 제가 캡처한 게 있거든요. 케이크 좀 주시겠어요? 해야지. 남편이 같이 제가 나가야 할까요? 여기는 편하구만. 오늘 편하구만. 오늘 설명님 편하시죠? 저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후기 관리를 좀 잘해보려고요. 아이들 후기 관리를 해서. 지금 이 캡처본이 실제로 그 네이버 알러브 쉐어스에서 다른 분이 이제 본인 매물을 올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가격이 여기 저기 가장 맨 마지막 문장. 그러면 이제 600만 원짜리 이제 매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이제 600만 원 받고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의 딱 이제 매물 상태더라고요. 제 거는 300만 원. 그러면 이제 저는 뭐야 팔려고 아니 지금 컨디션이면 나중에 넘기실 때 처음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 300만 원을 이제 뭐 어떤 근거로 네가 세팅했냐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잘 파네. 600 먼저 보여주고 이거를 다 올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인수 희망자들한테 다 이제 파일로 보내드리고.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제가 세팅했던 가격들 쭉 이제 나래비를 세우고 무조건 반값. 그랬을 때 이제 첫 세팅 값이 총 합이 저 끝에 보면 이제 780만 원이거든요. 좀 이제 50% 까고 거기서 우수리 까고 그렇게 해서 300. 근데 사실 300도 제 입장에서는 아주 맥스였고 좀 약간 왜냐면 내고를 이제 해드릴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보증금 2,500만 원을 빨리 받는 게 나한테 이제 우선순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한 300만 원 금액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판단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600만 원 정도 받는 거를 저도 인지를 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쉐어하우스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힘들었던 거? 역시 가장 본인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접하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와의 싸움인 것 같고 학부모와의 약간 밀당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 의사결정들, 여러 행동들을 하는 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대하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되게 사업가로서 마인드가 되게 부족하다. 되게 그런 막 10,000원, 10만 원에 되게 일희일비하고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 10,000원, 10만 원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그냥 내주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나한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실제로 그 부분이 나한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그 부분이 좀 약간 허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있나요? 뿌듯했던 순간 역시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퇴출당하지 않고 버티는 게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그러니까 작은 성장이라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 나가고 그런 것이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질문 짜온 것 같네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셜록님이랑 한 번 더 뵙게 되고 또 이런 거를 계기로 삼아서 또 이렇게 좋으신 선배님들과 이렇게 관계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는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강의는 담지 않았지만 어쨌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고 그때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빗품을 어느 브랜드에서 사라까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뭐 책상은 어디가 좋고 뭐가 좋고 근데 정말 저게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니까 저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원하는 그림으로 막 바꿔나가고 그래서 특강 그때 진짜 큰 의미 없이 들러갔었거든요. 그냥 해주신다고 하니까 갔었는데 이 셜록님 강의 안에서 요점 정리해놓은 거네요. 그때 저렇게 정말 알려주셔가지고 아이고 저거 보고 따라했고 이렇게 오전까지 하게 되신 게 다 선생님이 덕분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의지가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그 시발점이 없었으면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투자를 일단 먼저 해보고 싶으니까 그거부터 해봤을 것 같은데 확실히 특강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제안. 마지막 제안. 아이디어가 많으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들어봤을 때 이걸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3시간 분량 충분히 나오니까 저는 제가 비용을 한 7에서 10만 원 정도 일일 3시간 정도 특강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이거를 진짜 쉐어하우스 정말 오픈하고 싶다 하면 그 자료라든지 컨설팅처럼 그거 해가지고 플러스 20만 원을 더 한다든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까지 많이 가서 세팅하는 걸 안 하더라도 그 단계별로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사용한 문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안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보완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단순히 그게 어디서 얼마나 번다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충분히 준비 많이. 시작하시면 제가 학생 2명, 저 포함 2명. 아내분? 반갑세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오빈치님이 이렇게 주도해서 만들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생 안 해봤어요. 저희도 되게 잘하고 대단해서 이런 걸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공유하는 것 뿐인 거잖아요. 부족한 거 그거 부족한 자체가 것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타자 선정해야죠. 그 다음 고대리님. 지금 고대리님 비행기 타고 인테리어 다니시는 거. 고대리님이 그 경매를 낙찰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직접 셀프로 다 하신 것들 그 너무 빌라를 재밌겠다.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 시멘트까지 어, 마르셨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상판도 바꾸실 거라고.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대리님 근데 이번 강의를 안 들으셔가지고 지금 베트남 약간